네, AI 포럼에서 준비한 특별 세션 두 번째 AI 윤리와 민주주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세션은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는 저는 오늘 입시를 마치고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접속을 해서 사회를 보고 있고요. 우리 발표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미리 녹화된 발표로 아마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두 발표를 먼저 다 듣고 종합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상민 선생님 발표를 한 20분 정도 듣고 이정현 선생님 발표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여 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를 일단 듣고 그다음 우리 종합 토론을 두 주제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민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민이라고 하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보시다시피 인공지능과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관련이 되고 또 글쎄요, 여러 가지 인간의 미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얼굴을 뭐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간단하지만 좀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예. 예. 우선 안면인식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안면인식 기술이 점점 발전 중인데요. 크게 보자면은 뭐 일상적으로 보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해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뭐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입력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본다든지 뭐 재미로 해본다든지 이런 앱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딥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셀카를 찍어서 SNS 통해 가지고 공유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좀 더 뭐 흔히들 많이 하시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공인인증 대신에 이제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은행 앱을 오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면 인식 기술을 경험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 인식 기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문제화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뭐 노출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안면 인식에 의한 어떤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별로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걸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AI 기반 얼굴 인식 기능을 최근에 폐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안면 인식 기술을 철폐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대체로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동으로 이제 그 인식해서 태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근데 로그인을 할 때 이 로그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든지 이렇게 그 개별 그 주체를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그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시큐리티 카메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정에 주로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제 기록해 두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 아마존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를 그 경찰에 많이 제공을 해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최근에 발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또 국내에서도 관련되는 좀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있었죠. 예. 그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그 내 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정보를 그 과기정통부에 이제 이관을 하고요. 과기부에서는 또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 이걸 또 그 외주 민간업체에 외주를 연구 외주를 줬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다량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많은 이미지, 얼굴 이미지 정보 등등등이 이제 유출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제공되었죠. 이런 면들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얼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예견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 지닌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자동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단순하게 몇 가지로 좀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건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감각 능력에서부터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창작 능력에 이르기까지 쭉 이러는 이런 고유한 인간의 능력을 자동화해낸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런 자동화된 시뮬레이션 역량을 그 인간적인 프로세스, 사실 인간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감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로 표현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대체로 그 카메라나 각종 감각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고요. 그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고 두 번째로는 수집되고 축적된 이 감각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 이 자체를 또 자동화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분류를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패턴의 발견 그 데이터들에서 이제 패턴의 발견을 함으로써 새로운 감각 데이터를 제작해내고 생성해내는 그런 자동화 방식 요것들이 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얼굴이 이런 자동화, 인공지능 자동화의 그 역량 혹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인공지능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얼굴이 인공지능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단계를 쭉 좀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이 다루는 그 데이터의 종류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센스할 수 있는가, 뭘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한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이제 그 인공지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민감한 그런 데이터로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도 생각해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유비잖아요. 인공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인간의 여러 속성이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우선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감정 혹은 정신적인 특성. 물론 이 신체적 특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 두 가지 특성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저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뭐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여러 기관들 특히나 이제 눈, 코, 입, 귀와 같은 어떤 감각기관, 주요한 감각기관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그 배열되어서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동시에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기분이나 감정 등등이 표현되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아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얼굴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단계별로 좀 나와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마도 인공지능의 인간 얼굴 식별, 즉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타 이미지, 사물의 이미지들을 인식하는 기술의 한 특수한 부분이라고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사물들을 다 분류하거나 식별해내기도 하죠. 뭐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뭐 돌멩이인지, 뭐 과일인지 등등. 과일도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식별해내고 구별해내는데 상당히 재능이 있지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얼굴이 인공지능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얼굴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성 혹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떤 그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굴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이고 또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얼굴의 이미지로부터 개인 혹은 타자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얼굴을 보면 이게 어떤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개인을 얼굴을 보면. 즉 A의 얼굴 이미지는 바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A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표가 되는 거죠. 얼굴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그 특정한 특성들의 지표성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 얼굴을 통해서 그 개인, 그 타자를 알아보고 또 식별하고 인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 그런 방식의 식별, 인식의 기능을 대규모 혹은 대량으로 또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상당한 정확도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뭔가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별 가능성 혹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이제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식별 가능성의 한계치를 벗어나거나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인식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차별이라든지 배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제 얼굴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사람이 인식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다른 동물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범죄자 리스트에 사실은 또 들어있는 사람과 유사한 얼굴이라서 잘못 인식되기 때문에 또 체포가 된다든지 등등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패턴에 의해서 이제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뭐 이제 대체로 흑인 남성들의 얼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라든지 혹은 유색 인종의 경우에 그런 예컨대 어떤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영화죠. 알고리즘의 편견에 뭐 여러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은 그 다큐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 MIT의 박사과정 학생이죠.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올람 린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그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자기 얼굴이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흑인 여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하얀 가면을 써봤더니 바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하얀 가면이라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 다큐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큐라고는 그 안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은 결국 자본이나 혹은 국가 권력의 대상 혹은 타겟 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큐에서 이제 영국, 중국, 미국 뭐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 이미지의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인민을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나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한편으로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소비자를 상품 광고의 정밀한 맞춤형 타겟으로 만드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꺼번에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권력과 자본에 등록되고 또 식별 인식될 때만 그 주체성 혹은 시민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장치들에 의해서 식별되거나 타겟화되지 못하는 주체들의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역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데이터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된다든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얼굴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단지 얼굴 자체의 식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얼굴의 표정이죠. 표정을 통해서 개별 인간의 감정, 뭐 정서 혹은 정동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굴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정동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은 특히 채용 분야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원자의 감정 표현 이걸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유형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하는 MBTI처럼 어떤 유형을 정해놓고 거기에 유형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정직성, 뭐 일을 얼마나 잘할 것처럼 보이느냐, 뭐 열정이 얼마나 있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가지고요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적합성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거대 기업들도요 이런 식의 정동 혹은 감정 탐지 시스템을 스스로 이제 디자인해서 쓰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스 API 위에 보이시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지표가 사실 나이나 젠더, 그다음에 얼굴 표정, 뭐 안경을 끼고 있느냐 이런 특색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지표, 감정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이다. 이런 가정에 사실은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성별, 지역, 인종, 민족 등등과 무관하게 아주 보편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정동, 감정을 얼굴에 표현한다. 혹은 표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1970년대에 그 6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기쁨, 슬픔, 공포, 혐오, 분노, 논란,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에 걸쳐 원시 문화든 아니면 아주 그 발달한 산업 문화든 이 모든 문화에 걸쳐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사실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얼굴의 정동적 표현에 대한 해석은 과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얼굴에 드러난 감정의 표현 혹은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 맥락들 이런 것에 기반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문화에서 특정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 넘겼군요. 제가 뒤로 넘겼습니다. 자, 요 페이지인데요. 그 얼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했던 연구 중에 그 레브 마노비치가 이제 그 참여했던 셀피 시티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이 연구를 했는데요. 마노비치가 그래서 마노비치가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도시별로 업로드된 어떤 셀카 이미지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웃는다라든가 모스크바에는 여성들이 더 많다라든지 아시아인들은 얼굴을 더 치켜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분석, 일종의 얼굴 표정이나 특징들을 측정하고 수치화해서 그것으로부터 특정한 인간성을 유추해내려고 한 것을 골상학이라든지 아니면 관상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사실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표정에서 특정한 감정 혹은 정동 등의 비율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규정화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적 감정의 상태가 외적인 얼굴 근육들의 움직임, 신경의 움직임, 신경의 전달 이런 것들과 실제로 관련이 되는지 상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사실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가 반영된 그런 얼굴 표정이 단 몇 가지의 어떤 보편적 감정 상태, 뭐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해서 많게는 8가지 정도의 보편적인 감정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되게 모호하죠. 환원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슬프지만 웃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얼굴이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특히나 몇 가지 감정으로만 환원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을 사실 훈련시키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개별 인간들의 이미지를 어디선가 찾은 게 아니고 그 연기자들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어떤 특정한 표정을 지어보라라고 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염려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감정 탐지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들 사이에서 발견된 단순히 어떤 물리적 특성들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적인 정신 상태, 뭐 정동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얼굴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굴의 생성의 측면입니다. 인공지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생성해내는 것도 지금은 현재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하고요. GANS라고 하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뭐 우리말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그 기존에 혹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 새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면 어린 아이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이를 바꾼다든지 성별을 바꾼다든지 등등등 하는 방식으로
실존하지 않는 얼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실존하지 않는 얼굴 이미지는 인공지능의 창의성 혹은 창의력을 증명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얼굴은 얼마든지 데이터로 추출되고 또 변형이 가능한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참 창의력이 있는데 인간은 그럼 무엇이 되었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실존하는 인간의 얼굴과 생성된 인간의 얼굴이 더 이상 구분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가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인 얼굴인지 이게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얼굴에 아주 고유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쓰인다든지 혹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들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얼굴, 실존하지 않는 인간의 이미지, 이것은 우리의 문화에 좀 더 세부적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시각성이라고 하는 비주얼리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 시각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혹은 무엇을 볼 수 없는지, 또 누가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는지, 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아주 복합적인 어떤 그 사이의 구분, 그리고 그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 이런 것을 이제 이 시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 시각성 자체가 비인간 시각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비인간 시각성에 대한 논의도 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이제 인간의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각의 가능한 모든 시각의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 규칙의 하나의 예외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성되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이미지들은 이제 기계가 생성하는 이미지들이고요. 또 기계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기계를 위해서, 다른 기계에 피드하기 위해서 생성해내는 어떤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거대한 이미지의 순환 속에서 상당히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수많은 사적 혹은 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된 인간의 얼굴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인공지능에 피드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실제 인간의 눈을 통한 확인이나 식별의 과정도 불필요하고 필요 없고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집, 저장, 분석되면서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또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 혹은 레이더로 이제 포착된 데이터도 인간을 위해서 사실 시각화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면 되니까요. 인간에게 어떤 대상이다, 어떤 지금 상황이다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읽기 위해서 데이터화한 실제 세계의 이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운전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화된 인공지능 프로세스 내에서 인간의 얼굴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이미지의 식별부터 얼굴 표정을 통한 감정의 분석,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쭉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디지털 이미지가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인간의 고유성을 빼앗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실 위험한가, 이런 식의 논의를 사실은 한 발자국 좀 더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지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사실은 앞으로
많은 그 어떤 더욱 비판적인 논의가,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얼굴이라는 논의를 지금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이 중심에 서는 사유의 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인간의 위치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질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들레즈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간의 고유성을 담지한 얼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종의 데이터로 프로세스되면서 그것의 지각 불가능한 가능 세계를 잃어버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들레즈가 이제 그 타자를 이야기할 때 지각 불가능한 가능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자는 우리한테 어떤 미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이제 지각장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생성시키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이 타자라는 가능 세계를 우리가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는 우선은 공포가 좀 앞서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탄력투화된 주체성, 그리고 새로운 의미화 작용을 마주치게 될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좀 그런 관점을 좀 펼쳐보고, 또 앞으로 좀 더 질문을 제기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 한 발표에 굉장히 많은 토론의 주제들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발표 듣는 내내 푸코 생각도 나고, 레비나스도 스쳐가고, 뭐 메를로 퐁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아마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하나씩 밝혀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 번째 발표, 이정현 선생님의 발표를, 녹화된 발표를 마저 보고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된 걸 틀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도 나눠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발표를 대신하는 점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얼굴이 나오니까 슬라이드가 좀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만 있는 채로 녹화 제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회 세션의 일환으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 속에서 인간에 대한 탐색,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담론 혹은 인간 자체에 대한 탐색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 윤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문화연구적 비평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저희 연구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하나가 하나를 대신하거나 하나가 하나를 보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 예인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반대로 인공지능과 인간을 담론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강령이 그러한 실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나타난 인간과 인공지능의 담론적 결합이 시도되고 있는 이때에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과학기술사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 빈 공간이 많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 몇 번 논의를 했다시피 2020년을 전후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에 인공지능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공지능이 다소 급하게 사회 여러 영역에 적용되면서,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기 이전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거나 담론적으로 조금씩 생산되기 시작했던 편견, 배제, 사회적 문제, 배제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좀 급하게 적용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편견과 배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인공지능의 사례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담론이 부득이하게 혹은 불가피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첨단 과학 기술이 주도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대적 기대에 힘입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뚜렷한 담론적 탐구 없이 시대적 이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비판적 윤리적 담론이 정착하기 이전에 기술부터 개발하고 우선 적용 먼저 하고 보는 상황이 부분적으로 정당화된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생산하거나 혹은 또 재생산하는 편견, 배제, 차별을 시시각각 목격을 하고 경험을 먼저 한 후에 뒤늦게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폐기하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윤리 강령을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정하면서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과 윤리적으로 관계 맺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담론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결정론적 담론, 그러니까 인공지능만이 답이다라는 기술 결정론적 담론을 부분적으로나마 보강하고 있고, 또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장려하고 있는 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윤리 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윤리 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 중심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인공지능 윤리기준안에 따르면 그 목표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또 기술의 한목적성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인권, 프라이버시, 다양성, 공공성 이런 것 등의 인간 중심 윤리를 장려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산하 기관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직해서 2020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유엔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이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이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그리고 유엔 회원국에 배포되었는데요. 아직은 권고안이라 다소 약한 강제성을 갖기는 하나, 이는 유엔 회원국 전체에게 권고되며 정기적으로 권고안 이행 사항을 보고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또한 인류, 개인, 사회, 환경, 생태계 같은 유엔이 기존에 관심을 가져했던 주제들의 방점을 두는 와중에 제1가치로 인권,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서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 중심 인공지능은 최근 대두하고 있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윤리 규정을 만들고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 중심과 인공지능은 굉장히 상반된 담론으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를 살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를 살펴보면 인간 중심은 단 한 번도 인공지능 개발 과학기술사에서 고려된 적이 없는 담론입니다. 이렇게 뒤늦은 담론적 결합이 차별과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살펴볼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의 약간 축약된 버전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역사 속에서 인간은 지금 인공지능 윤리 담론 속의 인간과 다른 존재로, 굉장히 다른 존재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과학기술사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사이버네틱스를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네틱스는 현재 인공지능의 모습을 가장 먼저 상상한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혹은 사이버네틱스가 인공지능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너무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모두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수학자인 로버트 위너가 고안한 사이버네틱스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간과 기계 사이의 피드백 루프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인간과 기계 혹은 나아가서 기계와 기계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인간과 기계가 결국은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이론이었습니다. 어떤 기계든 인간이든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 이를 내부에서 메시지로 변환시키는 힘, 그리고 결과값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 처음의 행동을 보정해서 반복하는 피드백 루프 속에서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셰넌과 위버가 말한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때 커뮤니케이션에서 의미, 의도, 발화 이런 것들은 휘발되고 처음에서 끝으로 가는 메시지의 신호 자체, 즉 수학적인 신호 자체가 어떻게 전달되고 변환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위너가 꿈꾼 인간과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위너는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뒤늦게 그의 아이디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위너가 처음 사이버네틱스를 설계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를 격추할 총 혹은 대포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비행기 속 파일럿의 다음 위치를 예상해서 미리 총을 쏘고 그 결과가 다시 반영돼서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는데요. 이 모델을 위너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이 앞서 설명한 셰넌과 위버의 모델을 기초로 한 굉장히 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인데요. 즉 비행기 조종사의 의도, 의미, 목표 등은 위너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비행기 조종사의 행동과 그 패턴을 메시지로 보고 그걸 읽어서 총을 쏘는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너의 생각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배열이나 패턴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고 그게 그 배열과 패턴이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그 배열과 패턴이고 그것을 기계와 동기화를 시켜서 자동화를 하려는 게 위너의 목표였죠. 그래서 인간도 기억을 갖고는 있으나 그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패턴과 배열을 저장하고 이전에 그거를 다시 교정을 해서 미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장과 처리의 체계로 해석되었을 따름입니다. 이 같은 위너의 인간에 대한 생각, 배열과 패턴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이후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실험 및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역사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는 앨런 튜링이 근본적으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했던 실험이었는데요. 인간과 컴퓨터 각 하나씩과 대화한 인간 실험자가 둘 중에 어떤 쪽이 인간이고 어떤 쪽이 기계였는지 맞추는 실험으로 기계가 최대한 인간과 같은 패턴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튜링 테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기계가 얼마나 인간답게 대답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사이버네틱스와 마찬가지로 질문의 의미, 맥락 혹은 의도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는 패턴이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지 인간과 유사한 패턴으로 대답하는지가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얼마나 인간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인간 또한 결국에는 패턴, 또 사이버네틱스가 강조했던 패턴, 배열에 지나지 않고 컴퓨터가 그 배열과 패턴을 학습을 해서 모방하거나 능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튜링 테스트 이후에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개발했지만 상용화되지는 못했던 퍼셉트론이라는 것 역시 인간의 신경 모델을 본뜬 인공신경망 모델이었는데요. 인간의 신경세포 뉴런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본따서 다수의 입력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되었고 그 모양 자체가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경세포 뉴런을 모방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경망을 설계하면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퍼셉트론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는 침체기를 갖게 되는데 학술적으로도 이렇다 할 새로운 연구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비용적인 문제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초에 딥러닝의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 또한 인공신경망 모델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퍼셉트론과 딥러닝 사이에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는 제가 이 발표에서는 지금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작게나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모든 목표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컴퓨터가 그를 능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공신경망 모델이 실현되지 못하고 학계에서 잊혀졌지만 딥러닝의 개발로 다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딥러닝 이후에 사람이 어떤 특성 인자를 컴퓨터에게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나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등이 딥러닝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간 신경망이 기억을 하는 방식을 모방을 해서 사진 각각의 태그를 달아서 알고리즘이 사진 각각이 이게 무슨 사진인지 처리를 하도록 하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대규모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시각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딥러닝을 개발함에 따라서 그 유명한 구글의 캣페이퍼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캣페이퍼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16,000대의 컴퓨터를 일주일 동안 연결을 해서 일주일 동안 1천만 개의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그 안에 2만 개의 물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1천만 개의 이미지, 그 안에 들어있는 2만 개의 물체를 인공신경망이 계속해서 시각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결과 처음으로 구글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한 게 고양이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고양이라고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옆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이 고양이에요. 사진이 픽셀이 좀 낮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고양이 얼굴의 형체가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고양이의 모습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인공신경망 연구 그리고 사람의 인공지능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세하게 발표를 내용을 공유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인공지능 개발에 제가 지금 이 발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개괄적으로 살펴본 인공지능의 역사, 과학기술사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항상 수학적 정보 처리 체계로 다뤄지면서 실험 대상이자 모방해야 할 시스템의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인간 중심 윤리에서 말하는 그 인간이라는 담론은 언급되거나 혹은 중요시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 모든 과학기술사 속에서 의미나 맥락 등의 상호작용은 휘발이 되거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단순히 행동, 드러나는 행동, 관찰할 수 있는 행동 혹은 모방할 수 있는 행동이 중요했고 그 행동 자체가 패턴이 되어야 하는
패턴의 집합체로 인간이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네틱스가 그리는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는데요. 인간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인간에게 의미나 맥락, 이런 상호작용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방점을 두기보다는 기계가 읽을 수 있고 기계가 모방할 수 있도록 패턴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억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하는 시스템의 하나로 눈에 보이고 읽힐 수 있는 행동만이 중요했고, 자기 학습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행동하고 행동을 교정하면서 패턴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큰 시스템 안의 일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 혹은 해석은 다루어진 적이 없었고, 이 과학기술사 자체에서 중점적인 목표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생물학적으로 혹은 인지과학적인 실험 대상이자 패턴의 집합체였고, 기계가 모방하거나 능가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 혹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법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사가 가장 크게 주목했던 것은 인지과학, 행동중심주의 이런 것들이었고, 이 발표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인지과학과 행동중심주의에 대한 방점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뭐 인간의 얼굴을 탐구하는 심리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학문들만 주목을 받으면서, 또한 그런 학문들만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이 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 개발이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역사적으로 그려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양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내 이루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단순히 언어의 패턴만을 학습을 하고 의미나 목적 같은 거는 휘발시킴으로 인해서 그 패턴 안에 들어있는 차별까지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지금 넷플릭스에서 코디드 바이어스라는 영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부울람 위니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의 패턴에서 일부 벗어난 인종, 성별 혹은 뭐 지역적 특성, 그런 것들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울람 위니의 실험에서는 그 대부분의 초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초기 안면인식 프로그램에서 흑인 여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백인 남성을 인식하는 정확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실험이자 어떤 실천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과학기술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간단히 살펴봤듯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인간과 결합한 적 없었던, 인간 중심이라는 것과 결합한 적 없었던 인공지능은 뒤늦게 그들이 탐구한 인간이 가진 담론적 혹은 맥락적 한계에 의해서 차별과 배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인간 중심 인공지능 윤리를 만들어내면서 수습을 하고 있지만, 그 두 담론이 혹은 두 실천이 과학기술사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서 이해하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혹은 여기서 강조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담론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에서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간극이 지속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연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그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 속의 인간, 또 인간 중심 인공지능 윤리에서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담론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며 그 상충된 이해가 혹은 상충된 실천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제가 개괄적으로 탐구했던 과학기술사 속 인간은 여전히 그 이전에 인간중심주의의 인간형으로 남아서 다양성이 배제되고 일반화되고 획일화된 표준형 인간이자
인간인 것이 한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맥락과 의미가 배제돼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패턴의 일부, 패턴이기 때문에 표준형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 대상으로 소비가 되고만 있는 인간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뒤늦게나마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이라는 것과 결합하려 할 때 담론 혹은 실천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나 토론거리들을 던지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뒤에 이루어진 김상민 선생님 발표나 뒤에 이루어지는 토론을 저도 함께 팔로우업해서 다음 연구회 세션 때 같이 공유를 하고 저의 연구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녹화라서 집중을 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녹화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토론자 선생님들 다 자리해 주시고요. 역시 그 코드화되고 기술적인 형식은 사회자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군요. 이 확실한 발표 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이 녹화를 해버리면 사회자가 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오늘 생각할 주제를 두 분 선생님께서 잘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이 참여를 같이 해서 끼어들 시간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맥시멈 우리가 6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토론자 선생님들께 일단 5분씩 정도 드려도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 제가 먼저 토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지금 소개 드리는 순서 대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문대 박대민 교수님, 유니스트 성민규 교수님, 전북대 유경환 교수님, 인제대 유영민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대 최영길 교수님, 이렇게 5분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박대민 선생님이 먼저 나와 계시니까 가나다 순으로 박대민 선생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부탁드릴게요. 네, 선문대 박대민입니다. 저는 그 안면 인식용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시간 정도의 보도와 예능 등등등 해서 1500시간 정도를 동영상을 갖다 뜯어가지고 이제 안면 인식만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안면 인식도 당연히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블러 처리 뭐 하고 뭐 기자들한테 50만 원씩 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블러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이게 그 안면 인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일반적인 AI 개발자분들보다도 오히려 보면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장 그 업체 사장 분들이 오히려 더 인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조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블러 처리를 이제 자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1,500시간에 대한 블러 처리를 할 수 있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그 기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블러 처리는 안면 인식을 한 걸 가지고 블러를 처리하는데 안면 인식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학습 데이터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필요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걸 이제 그러면 안 됐으면 수작업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근데 사업 기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속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돈을 이제 하면은 파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처 특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부인데 안면 인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 가장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술인데,
그러니까 저작권 이슈가 있다든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것은 당연히 비싸고 가치가 시장 가치가 높고 그래서 요구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서 정부 이제 보호 아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지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텐센트가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게임 하려면은 안면 인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는 게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데 중국에서 하는데 미국은 안 할 수 있을 것이냐? 군사적인 목적으로 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규제에도 아까 게임 규제에도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을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동영상 촬영하면서 얼굴 찍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토론 참여도 안 되고 저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즉 제가 그래서 AI를 보면은 AI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어 방 같은 거거든요. 즉 그냥 입력을 주면은 출력을 주는데 그게 인간들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거와 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딥러닝 써도 결국 하는 것은 그냥 탐지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 하고 생성하는 거. 개 비슷한 거, 고양이 비슷한 거 아니면 개와 고양이를 합성한 거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기계나 어떤 기술의 잘못인지 아니면 인간이 잘못인지 우리가 아까 그 위버 모형도 막 얘기했지만 발신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 수신자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AI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셉 레드문이라는 그 욜로라는 이제 동영상 인식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만든 분이 이제 석사 과정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 만든 지 한 2, 3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석사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동영상 인식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와는 자기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을 것인가? 페이스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거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언론정보학회 안에서 어떤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안면 인식을 포기하는 걸 동의하는 걸 고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민 선생님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는 혼자 있다는 이유로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있지만 마스크 쓰고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성민규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규 선생님도 가능한 한 5분 안에 부탁드릴게요.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예, 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지난 우리 봄철 세션에서도 제가 있는 제 직장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고 같이 있는 이제 제가 있는 소속 학부는 인문학부인데 다른 이제 이공계 학과 학부 교수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간단히 나누면서 어떤 제 생각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느낀 점, 뭐 정확하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평가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수업의 제목이 미디어 기술과 인간 가치라는 제목인데요. 거창하죠. 예.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면서 듣는데 여전히 컴퓨터공학 학생들이 갖는 꿈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혹은 인공지능이 가져다주고 있을 만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 위해성 다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공지능은 우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잘못됐다거나 확고한 믿음을 깨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논쟁의 지점들을 제가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가 이제
두 분 발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회적 담론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편의성 그리고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이제 박대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쓸 수 있는 데이터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라고 말할 때 가령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뭐죠? 그 레이블링 해주는 사람들을 고용하죠. 예, 고용해서 다 하나씩 레이블링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레이블링 해주는 것을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죠. 그래서 좋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태그를 붙인다거나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을 이용자들이 뭐 이건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 레이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쓰기 위한 레이버를 우리 이용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전쟁 가령 이제 제가 그 드론 관련해서 수업을 할 때도 드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드론 조종사들이 어떤 직업적 한계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질환을 겪는지 그 이제 기술이 가져다 주는 뭐 친밀성 그러니까 카메라로 폭격을 하고도 계속 지켜보는 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떤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럴 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직률도 높고 이제 이런 노동과 어떤 사회적 상황, 직업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의 환경이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란 그러니까 제 대학의 학생들이죠. 이공계 학생들은 방금 이제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학문을 통해서만 이 AI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거. 아마 우리가 AI에 대한 연구를 뭐 초기는 1950년대 뭐 수학자, 의학자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했지만 AI 연구를 조금 더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대학의 혹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다양한 그 담론을 거치면서 논의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AI에 대한 두려움이나 AI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단순화돼서 논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김상민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셨던 그 얼굴 인식 기술에 있어서 심리학에서 폴 익만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감정 연구가 실제로 미 국방부에 채택이 돼서 그 미국 그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얼굴 인식의 주요 모태는 폴 익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그런 그 얼굴의 그 근육 운동에 따른 감정의 표출 이게 이제 인덱스화 돼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이제 특정한 학문에 의해서 단선적으로 쉐이핑이 되는 이러한 기술의 어떤 그 궤적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포럼에서도 우리가 수동적일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뭐 반기술이나 반과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균형되고 좀 더 향상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경환 선생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전북대 유경환입니다.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두 분의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사실 인간의 고유성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그것을 안면인식 기술로 우리 김상민 선생님께서 안면인식 기술 사례를 들어서
이 인간의 정동과 그러니까 좀 맥락적인 차원에서 고유성 말씀해 주셨고 이정현 박사님께서는 이 똑같이 고유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과학기술 정책, 그러니까 과학기술 사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뻥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48분이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성민 교수님께서 이제 7분 쓰셨으니까 제가 4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를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안면인식 기술은 아까 우리 박대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한 기술 그러니까 이제 발전된 이 현 상태가 발전된 상태이고 이게 사실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뭐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고나 이런 데서는 이제 페이스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로 그냥 결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 안면인식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그 페이스페이도 있지만 뭐 화장실에서 휴지 이렇게 이거 돌렸을 때 쓸 때도 안면인식으로 얼굴 대야지 휴지가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이게 하이테크 전체주의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그 기술적인 이게 가속화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의 정말 전적으로 자본 친화적이고 이제 국가 권력의 종속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냐, 그러니까 기술 국가 자본의 관계 속에서 그 불평등이나 차별 배제 얘기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공통적으로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고유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성의 문제를 이 인간이 집합적 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개별 주체로서의 인간의 고유성을 조금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심리학이랑 이제에서 나온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담론이 사실 주류 담론인 것도 맞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안면인식 기술에서도 이 인간의 감정이 인덱스파잉 되는데 그 인덱스파잉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이 이제 정말 몇 개밖에 없느냐. 사실상 기술적인 분류로는 지금 현재로 뭐 한 48개 정도까지도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미세한 감정 영역들이 이제 인덱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감정에 대한 이 디텍팅도 상당히 이제 좀 정교해지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은 배열과 그 패턴의 이제 정확도를 좀 향상시키는 과정에 아까 이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을 그러면 그것과 별도의 어떤 맥락과 이 어떤 고유의 주체성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사실 이 논의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과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격적 주체, 비인격적 주체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사실 불가능해지고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되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수행성이나 이런 실천 원리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계를 부실 거예요. 아니면 알고리즘을 뽀개는 거 좀 너무 저속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행적인 실천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뭐 보드리아르가 얘기했던 식의 어떤 과잉 수능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에 진짜 들어가가지고 그 코드를 균열낼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체성을 좀 데이터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이터파이드 된 주체, 그러니까 데이터화된 주체를 이제 현상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수행 실천 과정들이 모색해 돼야 되는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 됐습니다. 5분. 답답하시죠? 하실 말씀은 많은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유용민 선생님 5분.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타이머를 켰습니다. 네. 김상민 선생님 발표, 그다음에 이정현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김상민 선생님 발표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관점은 약간 유경환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제 생활의 문제로 지금 겪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산 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이제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제 주민등록증에 제 학창 시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검색대에 있는 그 주민증을 검사하는 분이 매번 보고 저를 약간 이름을 말해보라. 약간 이런 식의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제가 지난달에는 이거 좀 주민등록증 사진 좀 바꾸십시오라고 한 소리 들어서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만약에 AI로 대체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그 구간에서 일단 뭐 체포는 아니더라도 AI에 의해서 뭐 알람이 켜진 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I가 이 사람이 왜 지금 실제 사진이나 다른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사실 기술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보완적인 개입이나 최종적인 의사결정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현실에서 계속 발전을 한다 보면 저는 사실은 이게 휴머니즘적인 시각성과 기계적 시각성의 대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각 문화, 그러니까 얼굴 문화라는 뭐 고급진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현실에서는 이렇게 재편되고 우리의 문화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아까 유경환 선생님은 AI를 뭐 뽀개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비인간 혹은 뭐 초인간적인 어떤 시각성과 인간적 시각성을 대립시키는 게 과연 이론적으로 타당하거나 실천적 힘이 있을까? 저는 조금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계가 만든 어떤 얼굴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이건 인간의 얼굴이 아니야 라고 배제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들으면서 과연 예전에 피카소나 이런 사람이 그렸던 그림은 인간의 얼굴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될 건 그럼 인간의 얼굴 문화는 어땠나? 사실은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흑인들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원숭이나 무슨 짐승의 얼굴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과 기계라는 단일한 스펙트럼으로 전망하는 것은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교차시켜서 논의를 확장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분, 아직 3분이나 2분이나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정현 선생님 발표는 결국에 인공지능 개발 연구 과정에서 기능주의 인지과학이 주라기보다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기서 이제 이정현 선생님이 이른바 연결주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초기에 이제 위너 얘기하시고 이제 연결주의 쪽으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사실 기호주의, 그러니까 계산주의가 하나 빠졌죠. 근데 사실은 계산주의나 연결주의나 모두 기능주의 인지과학은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뇌나 마음이나 지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박대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어 방처럼 일단 이렇게 하면 인간의 뇌처럼 뭔가 기능하지 않을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자아나 의식이나 마음의 문제 뭐 이런 것과 인공지능의 지금 기술 개발이나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거를 연결시켜서 결론을 후반부에 논의를 해주시려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또 조금 인공지능 윤리 같은 얘기로 좀 점프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논의의 방향이 맞나라는 좀 부분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마음은 뭔지, 정서란 뭔지, 기분이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정현 선생님이 윤리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많은 텍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텍스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예. 윤리는 이런 건데 그냥 이거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애들이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우리 사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IT 기업들이 이대로만 구현하면 그게 윤리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 윤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저 타자를 내가 저 앞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제 나름의 그냥 통찰을 하면서 이정현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길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다들 시간에 얽매이시는데 그걸 윤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안 쓸 수 없겠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민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딱 지적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윤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AC, BC 나눌 때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윤리적인 성찰의 기준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렌 바디우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윤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디아드로스에 대한 세크리파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레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제 디아드에 대한 관점을 시작을 해서 이제 윤리적인 성찰이 된 게 AC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부터까지 2000년 동안 윤리적인 이야기가 진행된 과정에 있거든요. 윤리는 논리가 멈춘 적이 없고 일단 이렇게 개발되고 이야기되어 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언제 누구의 윤리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AI 윤리는 사실 여기서에 대한 답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민 선생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창조의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몬드 윌리엄스 이제 롱 레볼루션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모방에서 먼저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모방은 신과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제이션 넘으면서 인간에 대한 모방이 이제 나오고요. 르네상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제이션 때는, 인간의 모습을 해체하는, 그 속에서 새로운 해방적인 어떠한 창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피카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쨌든 그때 나오는 게 또 인간의 새로운 창조가 인간에 대한 해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AI는 좀 다른 창조를 하고 있는데, 신에서 내려온 어떤 디센딩 과정이 사람의 창조 방식이었다면 AI는 어센딩인 것 같아요. 인간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인간에서 그들의 창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 과정에 인간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즉 AI 윤리에 대한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AI 통제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의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답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를 통일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AI 윤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방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AI 윤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올런스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통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문제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모호한 어떤 가치의 문제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루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어떤 문화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떤 통제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고. 어떤 국가주의라는 것들이 전체주의로 비치는 사회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안정적인 질서의 어떠한 이상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어떤 사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통제를 이야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AI 윤리는 사실 불가능의 어떠한 담론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윤리는 굉장히 잘못되지만 윤리의 폭력을 우리는 AI에게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AI는 완벽한 통제 아예 두지 않으면 인간의 어떠한 이런 모호하고 모순되는 어떤 윤리가 제일 창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다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윤리적 결정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뭐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두 선생님의 발제가 마무리가 항상 이 좀 불안함을 항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함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선생님들 토론 발표 들으면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내년에도 AI 포럼을 계속 지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늘 이런 한 세션이 아니고 하루 독립적인 세미나 기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오늘 나왔던 이 주제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늘 못 하신 토론들 더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발표하고 이걸 인간의 얼굴,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얘기할 때 그 페이스가 있고 BCG라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유경환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타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페이스라고 말하는 그 탈각되어 있는 추적 가능하고 데이터화 가능한 그 얼굴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었던 생각이 배트맨 영화에서 나왔던 조커의 얼굴은 과연 뭘 가리기 위해 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김상민 선생님 연구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과연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감추고 싶고 어떤 얼굴이 데이터화되고 그런 얼굴들에서는 타자를 소환할 수 있고 윤리 문제로 확장이 가능한가, 다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이번 세션은 아쉽지만 김상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2분 드릴까요, 선생님? 네. 독립적으로 다시 한번 세션을 마련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하고 토론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거나 시청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